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민간경력자 대비 기출 청렴률 특강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교재 받으신 거, 이거 띄엄띄엄 문제들이 이제 연도별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띄엄띄엄 문항들을 건너 뛰면서 일단 첫 번째 텍스트 유형부터 그 다음 법규 유형, 오후 시간대에는 계산문형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 퀴즈형 문제까지 총 6시간 가까이에 걸쳐서 이 4대 유형별 기출 문제를 5급 공채 문제 중심으로 정리를 해볼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민간 경력자 기출 문제는 어느 정도 보셨다는 전제하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출 문제는 다 한 번쯤은 정리를 해보셨나요? 자, 일단 수업 자체가 목표가 민간 경력자 문제 정도는 한 번쯤 보신 상태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기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5급 공채 문제 중에서 민간 경력자 문제와 유사하고 난이도도 5급 공채의 고난이도 문제보다는 중간 정도 난이도 정도까지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인사가 늦었는데요. 저는 합격의법학원에서 상황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박어령 강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일단 순차적으로 계속 이제 뒤쪽으로 넘겨보고 텍스트 유형부터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 법규 유형 정리하고 그 다음 오후 시간대 계산 유형 정리하고 마지막 퀴즈 유형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고요. 시간상 오늘 6시간인데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한 50문제 정도를 좀 빠르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거 다 못 다룰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5급 공채 문제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간을 조금씩 드리고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제가 이제 뭐 다른 특강이나 아니면 이제 기초 과정들을 통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로 다루게 될 이 텍스트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텍스트형 문제가 민간 경력자에서도 한 4, 5문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텍스트형 문제는 제가 진행했었던 여러 강의들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글읽기 습관이 지금까지 쭉 살아오시면서 정형화된 그런 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이와 같은 상황 판단의 텍스트형 문제를 보실 때는 그와 같은 읽기의 방식은 조금 수정을 하셔서 가장 효율적인 글읽기 방식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형태로 읽어 나가셔야 되는가?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 텍스트 유형에는 3개 문단 정도가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1문단을 읽으시면서 특정한 개념에 대한 소개를 먼저 진행을 하고 자 페이지를 여러분들 교재상으로 6페이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이 첫 번째 문제는 텍스트형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한번 쭉 읽어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1문단을 쭉 읽어 나가 보시면 조선왕조 때 민본정치 이념이라는 것을 정치의 목표로 삼았다고 하고 이게 그냥 민본정치가 어떤 것이다 개념 정의를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계속 읽어 나가고 계시죠? 건국 초기에는 어땠는가? 조선왕조가 고려시대의 왕권을 제약하고 있던 이품 이상 재상들의 합의기관인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대관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관리에 대한 임명동의권인 석연권을 약화시켜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장이 좀 긴 편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 민본정치 개념 자체가 아니라 고려시대 때랑 비교해서 조선왕조에 들어서 달라진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문단에서 지금 현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시대가 달라짐으로써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가 조선시대가 되면 없어지는 형태의 비교 지점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밑줄 긋고 선택지로 내려가서 이와 관련된 질문이 있는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것이지만 이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텍스트 유형 문제들은 대부분 이와 같이 정보와 정보 사이에 비교가 되고 있을 때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단의 핵심 내용 자체가 그냥 평이하게 서술되어 있다면 그냥 가볍게 건너뛰시고 다음 문단에서 비교되고 있는 것이 없는가 A와 B라는 개념의 비교, A 시대와 B 시대라는 두 시대 사이의 비교 이런 것들이 있는가부터 우선적으로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첫 번째 문단부터 보시고 선택지 살펴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두 번째 문단 좀 긴 편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쭉 살펴볼까요? 이제 조선왕조가 실제로 왕권 강화 정책으로서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로 두 번째 문장에서 나오는 것이 국왕은 관념적으로는 무제한의 권력을 갖지만 실제로는 인사권과 반역자를 다스리는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셔야 될 대상이 된다는 거 바로 인지하셨나요? 이념적인 것, 관념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실제적인 것 사이에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 문제에서는 이것 자체는 질문의 대상이 안 됐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이제 글읽기 습관에서 어느 부분에 밑줄을 들어가야 될지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두 번째 문장도 실제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관념과 이념의 대립, 실제의 대립. 그 다음 조금 더 내려가시면 이제 국왕이 국무회의를 열게 됩니다. 어전회의를 열어서 국사를 논의하였는데 여기 어전회의의 종류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매일 국왕이 편제는 나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되어 있는 상참. 그 다음 매일 5명 이내의 6품 이상 문관과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 윤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처대입니다. 어떻습니까? 세 가지 어전회의의 종류가 등장했고 각 종류별 개념 차이가 제시가 되어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도 분명히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 바로 나왔으면 그러면 아래쪽으로 바로 내려가셔서 선택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문단까지 지금 같이 살펴보셨죠? 상참, 윤대, 차대 이 세 가지 개념과 그 다음 전반부에 있었던 이념적으로 실제적으로 비교 지점 두 가지가 크게 나왔습니다. 아래쪽으로 선택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1번 조선 초기의 왕은 윤대와 차대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였다. 일단은 윤곽만 잡아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차대, 윤대, 상참 세 가지 구분되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판단을 위에서 읽으시면서 이제 꼼꼼하게 제가 지금은 빨리 읽다 보니까 내용을 다 안 달았는데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각각의 차이점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오신 상태라면 바로 선택지에 대한 답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윤대와 차대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한 것이 맞는가? 상참이라는 용어 바로 앞부분 한번 보실까요? 정책을 결정하는 상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선택지 1번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상참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등장한 윤대를 보시면 관청별로 무관을 교대로 만나 정사를 논의하는 윤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책 결정과는 관련이 없었죠. 그 다음 마지막에 등장했었던 차대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것도 정책 건의를 듣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는 상참만이 건의를 듣거나 아니면 논의를 하는 것이 윤대나 차대였기 때문에 1번 선택지는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을 체크를 하신 상태에서 또 나머지 선택지 중에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없는가 이걸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2번 조선 초기의 왕은 편전에 나아가 매일 형조 정랑을 만나는 차대를 행하였다. 이것도 우리가 이 문단에서 봤었던 내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2번 차대로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차대와 관련돼서 이 녀석은 어느 주기로 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차대는 매달 6차례 만났다고 했습니다. 매일 만나지 못하겠죠? 자, 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시간 제한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그냥 차분하게 풀어나가시면 충분히 다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2번이 왜 잘못됐는가? 매일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번 조선 초기의 왕은 2조 천판으로 갑을 임명하기 위하여 의정부 관리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였다. 일단 이 문단까지 얻은 상태에서는 이 동의권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1문단의 후반부에서 살펴보면 내용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조선 초기가 되면 임명 동의권인 서경권을 약화시켜 5품 이하의 관리의 임명에만 대관들로 하여금 동의권을 갖도록 제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읽으시면서 또 다시 층을 나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등장하는 이 품계는 1품이 제일 높고 그 다음 9품이 제일 낮다는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도 알고 계시죠? 네, 이와 같은 것은 한국사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종종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5품이야 더 낮은 관리들은 어떤 사람들의 대간의 동의를 요구했지만 5품보다 더 높은 4품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대간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같이
같이 뒤집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3번에서 선택지 3번입니다. 2조 참판을 임명하는데 관리대의 동의가 필요했는가 필요하지 않았는가는 이거는 지금 현재의 이 문단까지만 읽은 상태에서는 판단이 안 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2조 참판이 몇 폼인지가 안 나와 있는 거죠. 따라서 2조 참판과 관련된 3문단에서 참판이라는 것이 종 2폼이라는 3문단의 중간쯤에 괄호쳐져 있었던 이 정보 가지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는 이 3번 선택지를 2문단까지 읽은 상태에서 일단은 보류를 하시고 일단 먼저 걸러낼 수 있는 것부터 걸러내시는 겁니다. 굳이 3문단까지 다 안 가더라도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따라서는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는 끝까지 다 보셔야 되는데요. 그 다음 4번 볼까요? 조선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했고 의건부는 왕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권력기구였다. 의건부와 관련된 것도 지금 우리가 본 이 문단까지는 없었죠. 그래서 3문단을 결국에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3문단에 내려가셔서 의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었던 기구인가 쭉 살펴보시고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중반 이후에 등장하는 6조에는 장관인 판서, 참판, 참의, 정랑 이들의 몇 폼인가 폼계를 확인하셨으면 아까 봤었던 3번 선택지도 옳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이 되는 것은 4번입니다. 아니 3번 선택지가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판은 2폼이기 때문에 4폼 이상의 폼계의 관리들에 대해서는 대간, 여기서의 대간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본문에서는 대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선택지 3번에서는 의정부 관리라고 묻고 있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건가 다른 건가 좀 헷갈리시겠지만 대간이라는 것은 고위간직을 말하는 겁니다. 의정부 관리는 고위간직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고위 관리가 이와 같은 임명권을 가지는 건데 4폼 이상은 관리들이 임명권 없다고 했었죠. 그러면 3번 선택지 동의 얻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번 의건부와 관련된 내용을 보셨으면 의건부는 맨 마지막 문장에서 3문단 맨 마지막 문장에서 왕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권력기구라는 것을 그대로 3번 선택지, 4번 선택지에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4번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나면 이게 정답이구나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리려는 바는 무엇인가? 지금 보시면 이 문제는 이제 5급 공채 문제다 보니까 그리고 정보가 각 문단별로 이렇게 그냥 하나의 질문만 던진 게 아니라 1문단의 후반부에 있었던 정보와 3문단의 중간쯤에 등장하는 참판이라는 관리의 관직이라는 이 두 가지 정보가 합쳐져서 선택지에 정오 판단을 해야 됐었죠. 이런 경우가 등장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는 1문단에서만 질문을 던지고 2문단에서만 질문을 던지고 3문단에서만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적어도 한 3가지 정도의 선택지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바로바로 판단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에 25문제 등장하면 그 전반부에 등장하는 텍스트 문제 혹은 중반부에 등장하는 텍스트 유형 문제 이런 문제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의 읽기의 방식은 1문단이나 2문단 정도 읽고 선택지 내려가고 그 다음 후반부 문단 읽고 선택지 내려가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지 1번 혹은 1문단 정도에서 바로 정답이 도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각 직렬별로 고득점을 획득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고득점 획득하시려면 텍스트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추셔야 돼요. 다 맞추시고 나중에 등장하는 계산형 문제와 퀴즈형 문제에서 남들보다 한두 문제라도 더 맞으셔야 되는데 그건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시간이 1분이라도 더 확보가 되면 그만큼 차분하게 푸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4번 문제를 어떤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텍스트 유형 문제 접근해야 되는 그 바로미터로 삼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페이지를 조금 뒤로 넘겨서 24페이지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24페이지. 이거는 여러분께 제가 일단 좀 풀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뤄야 될 문제가 제가 예상하는 문제가 좀 많다 보니까 시간은 넉넉하게 한 2분, 3분씩 드리면 좋겠지만 일단 앞부분에 오전 강의는 1분 30초로 끊을게요. 자, 한번 읽고 보기까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페이지로 23페이지. 예. 아, 24페이지, 24페이지. 예. 위쪽에 페이지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은 1분 50초 정도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제시문은 좀 독특한 스타일이어서 제가 이제 별도로 뽑아봤는데요. 방금 봤었던 첫 번째로 살펴본 문제 제시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1문단에 위치 설정이 되게 많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각 위치별로 포 구멍의 숫자, 그 다음에 문의 숫자, 노의 숫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열적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처음에 딱 읽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이거 다 내가 외우면서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셨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살짝 살펴봤습니다. 본문에만 계속 눈이 머물러 계신 분이 계세요. 이럴 때는 앞에 봤었던 문제와는 성격이 좀 다른 한 중간 정도까지만 읽어나가셔도 도대체 어디서 비교되고 있고 어떤 것을 물어볼까 이게 좀 의심이 드시면 그러면 살짝 보기를 혹은 선택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능동적으로 눈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기 기억을 봤더니 통제형 기준의 포구멍 숫자와 전라자수형 기준의 포구멍 숫자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올라가셔서 각각의 위치별로 포구멍이 몇 개씩 있는가를 다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민간 경력에서 이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나온 적은 없었어요. 이 정도는 나온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스타일의 텍스트를 마주하시게 됐다면 능동적으로 위아래 왔다 갔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문단 정도까지는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문단과 2문단을 보셨을 건데 포구멍의 숫자 계산 이것 자체는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는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헷갈려 하실 부분이 있는데 요 각각이라는 표현 이 녀석은 실제 이 24페이지에 있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향후 보시게 될 계산형 문제나 아니면 퀴즈형 문제 푸실 때도 이 각이라는 표현은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각이라는 말은 A, B, C 세 개가 있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 세 가지에 다 똑같은 숫자들이 배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1문단의 한 네 번째 줄부터 보시면 좌우의 노 각각 10개씩 그러면 좌우 각각 10개니까 일단 노는 20개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 좌우 방패판에는 각각 22개씩의 포구멍을 뚫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포구멍의 숫자가 22 곱하기 2가 된다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거북머리 위에 2개의 포구멍을 뚫었고 처음에 좌우에 44, 그 다음 거북머리 위에 2개 그리고 나서 아래에 2개 문을 설치했으며 그 옆에는 각각 포구멍을 한 개씩 내었다. 또 각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2. 그 다음 좌우 복판에도 또한 각각 12개의 포구멍을 뚫었으며 귀자가 쓰여진 길을 꽂았다고 했고 그 다음부터는 쭉 읽어봐도 포구멍이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맨 마지막에 있었던 복판의 각각 12개 총 24개까지를 다 합해주시면 72개가 나옵니다. 자, 이건 어쩔 수 없는 계산이 필요했었던 부분이고요. 이런 거 말고 첫 번째 문제에서 봤었던 비교 지점에서 또 어떻게 질문이 던져지는가를 여기에서 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포구멍 계산은 다 금방들 따라오셨죠? 자, 1문단의 후반 부분을 보시겠는데요. 좌우 포판 12개의 포구멍이라고 되어 있는 문장 바로 다음 문장입니다. 좌우 포판 아래 방이 각각 12간 있고 여기에서는 군사들이 쉬는 곳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읽으셨죠? 그 다음 문장 보면 어떻습니까?
왼쪽 포판 위의 방 한가는 선장이 쓰고 오른쪽 포판 위의 방 한가는 장령들이 거쳐야 했습니다. 포판이라는 것이 처음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포판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가 이런 막 그림을 그리시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에서는 포판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과 위쪽을 구분해서 공간적 성격을 나눠놨죠. 그거를 읽으셨느냐 못 읽으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걸 읽으셨으면 자 위쪽 누가 씁니까? 장교 이상이 쓰죠. 아래쪽 누가 씁니까? 군사들이 쓰죠. 이것도 공간적 비교 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교 지점이 결국 선택지에서 질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잠깐 아래쪽 보기를 살펴보실까요? 니은을 보시면 통제형 귀선은 포판 아래 총 24간의 방을 두어 그중 한 간을 선장이 사용하였다. 뭔가 맞는 것 같지만 여기서 아까 우리가 비교했었던 아래쪽과 위쪽에서 위쪽이 선장이 쓰는 것이었죠. 네,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네. 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던져져 있지 좀 감이 잡히시죠? 기역같이 이렇게 포구멍의 숫자 구하는 것은 이건 좀 특수한 케이스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텍스트형 문제에서도 단순한 좀 간단한 사측 연산, 계산을 요구하는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읽으실 수 있으셔야 되고 특히 이 표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각각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지금 현재 문제는 좌우로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고 총 3개의 대상을 상대로 해서 각각이라고 하면 곱하기 3을 해주셔야 되죠. 네, 이런 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여기 전라자소양 귀선도 똑같은 방식으로 노의 숫자나 아니면 포의 숫자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딱 이 비교 지점에서 문제가 던져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교재 보시면 제가 오늘 한 50문제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다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들 말고도 더 많은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년치 기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0문제입니다. 200문제인데 이 오늘 오전 오후에 걸쳐 진행되는 이 두 번의 특강에서는 한 50문제 정도 다룰 거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죠. 2주 정도 시간 남는 기간 동안 자료 해석과 상황 판단, 언어 노력까지 다 이제 마무리 하셔야 될 건데 나머지 150문제 정도도 여러분들 시간 내셔가지고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등장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 3분 정도 시간 내에 특히 텍스트 문제와 법규 문제는 제가 텍스트 유형과 법규 유형이라고 이제 따로 상단에 제목을 달아놨죠. 얘네들 같은 스타일의 문제는 이 스타일이 혹은 이 정도 수준이 그대로 민간 경력에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법규형 문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푸셔야 돼요. 겁을 들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야 여러분들의 수험이 올해로 끝납니다. 올해로 끝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43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3페이지. 43페이지.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연도별로 모여져 있다 보니까 페이지 넘기시는 게 좀 번거로울 것 같아요. 43페이지 보시면 2012 인책형 1번이라고 되는 문제 있죠? 자, 이것도 텍스트형 문제이고 이 녀석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비교 중심의 독해를 하심으로써 선택지 보기를 바로바로 문단별로 바로 체크,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1분 50초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다들 읽고 계신가요? 일단 1문단에서 비교되는 지점이 어디였죠? 어느 것과 어떤 것이 비교되고 있었죠? 네. 이 두 가지 책 제목이 일단은 시대가 성화주략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나중에 1801년에 화성성역의궤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1794년 1월에 착공에 들어갔고 1796년 9월에 완공되었다. 이런 거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까요? 네. 이렇게 자잘한 연도와 관련된 그런 정보 진술들은 실제 민간 경력이나 이 5급 공채나 웬만하면 지문 안 던지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넘기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1문단에서 제일 핵심은 성화주략은 언제 화성 축성의 지침서로서 화성을 실제로 건설하기 전에 쓰여진 책이었다는 것과, 그 다음 화성 성역 의궤라는 것은 축성이 된 이후에 어떤 자재들이 들어갔는가, 얼마만큼의 인력이 들어갔는가, 이와 같은 실제 건축과 관련된 기록을 남겨놓은 책입니다. 두 가지가 갖고 있는 성격이 다르죠. 그렇죠? 성격이 현재 화성 성역 의궤라고 하죠. 의궤와 성화주략 두 가지가 축성을 전후로 해서 시기 구분이 되어 있었고, 얘는 지침서. 그 다음 화성 성역 의궤는 기록, 공사 기록. 이러한 성격상의 차이점 같은 것들도 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뭐 도식화시켜서 정리하실 필요도 없죠. 이거는 그냥 글을 읽어 나가시면서 바로 머릿속에서 혹은 밑줄 긋기만 잘하시면 축성 전, 축성 후, 지침서로서의 역할, 기록물로서의 역할, 이런 대비 지점이 바로 보이게 됩니다. 자, 1문단에서는 더 이상의 비교되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보기로 내려가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기 중에서 기억 아니고 니은, 이건 현재 관련이 없죠. 디귿도 알 수가 없고, 리를 보시면 화성의 축조와 관련된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은 성화주략보다는 화성 축성의 지침이 된 화성성역 의궤보다 잘 기술되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성격과 관련된 요 연결고리가 잘못되어 있죠. 바로 판단들을 잘 하셨나요? 성화주략보다는 화성 축성의 지침이 된 성화의궤, 화성성역 의궤. 지침서는 주략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사이의 비교 지점과 관련되어서 역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을은 잘못됐다고 체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이제는 소거법 사용하실 수 있으셔야 되죠. 네, 다 아실 것 같지만 일단 리을이 잘못됐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선택지 중에서 리을 들어가 있는 2번, 3번, 5번 제거하고 나면 결국 뭐만 보면 되는 겁니까? 디귿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단축시키셔야 됩니다. 자, 디귿과 관련된 판단. 조선의 다른 성곽들의 방어시설은 돌과 벽돌을 섞어서 쌓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2문단 가서 쭉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2문단 쭉 보시더라도 디귿만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단축될 겁니다. 자, 일단은 맨 마지막 부분에 있었죠. 2문단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창룡문, 장안문 등 4대문을 비롯한 각종 방어시설들을 돌과 벽돌을 섞어서 쌓은 점은 화성만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이것도 실제로는 화성이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화성과 그 다음 화성이 아닌 화성 이외의 다른 성들 사이의 특징 비교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어떤 것만이라고 한다면 그것과 그것 아닌 다른 녀석들 사이의 특징 차이, 비교가 결국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비교 내용이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화성만의 특징이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 이와 같은 조선의 다른 성곽들의 방어시설은 돌과 벽돌을 섞어서 쌓지 않았을 것이다. 옳은 거죠. 그러면 기역, 니은 안 봐도 디귿만 보고도 정답이 4번이 된다는 것은 바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정답 도출하시고 넘어가시면 되지만 이 문단의 첫 번째 부분 보시면 여기에서도 비교 지점에서 질문을 던졌다는 거, 이것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성은 서쪽으로는 팔단산을 끼고 동쪽으로는 낮은 구릉의 평지를 따 쌓은 평산성인데 종래의 중화 문명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형태였다. 자, 이와 같은 평산성 형태는 화성만의 특징, 종래 중화 문명권 다른 성들은 평산성 아님. 이것도 뭡니까? 맨 마지막 문장과 마찬가지로 비교되고 있는 스타일의 정보 진술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기읍, 화성은 축성 당시 중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평산성의 형태로서 군사적 방어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 물론 우리가 정답 이미 다 도출했지만 어떻게 질문이 던져진다는
바로 판단되셨죠? 비교하는 부분에서 질문 던집니다.